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G패스원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김규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9급 국가직 시험이 끝나는데요. 자, 우리 9급 국가직 시험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였는지 그리고 베스트 문항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한 문항 한 문항 자세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총평을 좀 해보면요. 자, 우리 20문항 사회 과목 20문항 중에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1순위 문제가 이제 국제수지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경제에서 나왔거든요. 정답률이 약 한 35% 정도. 이게 가장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였고요. 그러나 국제수지표 문제는 여러분 계속해서 출제가 예측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지방직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2순위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이건 법과정치 문제였는데 여러분 국회에 뭐 권한과 관련된 문제를 이제 출제했었거든요. 이게 한 정답률이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약 한 35% 정도 되고 나머지 문제는 거의 뭐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3순위 문제는 뭐였냐 여러분. 역시나 경제 문제였는데 로렌츠 곡선을 분석하는 문제가 여러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약 한 65% 정도 정답률. 그 다음 4순위 문제는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건데 이것도 경제 문제죠 여러분. 정답률이 한 67%.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가 고용지표, 취업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 분석하는 고용지표 분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경제 문제죠. 이게 정답률이 한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문제만 30%대고 나머지는 거의 60%대라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제수지표 문제는 여러분 예상이 항상 됐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했던 기준이 되는 문제들만 정확하게 잘 풀어냈으면 20문항 다 맞추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이제 올 시험이었거든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문항들을 쭉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예측을 했었던 그런 문항들을 주로 출제를 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고득점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이거 보고서 다시 느꼈고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출제 문항들 분석을 해보시면 그런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자 우리 사회가 사회문화와 경제와 법과정치로 이루어졌는데 과목별로 몇 문항이나 출제가 됐나 했더니 사회문화가 5문항, 경제가 5문항, 법과정치를 10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10문항. 국가직은 항상 여러분 이렇게 5, 10 이렇게 나왔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대충 이렇고요. 시험은 아주 막 세세한 게 출제가 됐다기보다는 이 정답률이 좀 낮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정에만 걸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냥 답만 찾는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 실력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한번 저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항들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자, 1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계층화가 나왔습니다. 계층화. 여러분 이 계층화 사회문화 파트에서 이건 뭐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평가 모의고사라든가 내지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항상 예측이 됐던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계층화. 자, 여기 보세요. 사회 계층화란 희소자원이 구성원들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세요. 사회 계층화라고 하는 게 이게 자연현상입니까? 사회현상입니까? 사회 계층화가. 사회 계층화는 사회현상이에요. 그러면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사회 계층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시미시,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 교환이론 이런 게 떠오르겠지만 이건 지금 계층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층화를 다룰 때는 여러분 미시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거시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뭐하고 뭐? 기능론과 갈등론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건 기능론적 관점이죠. 또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즉 사회계층화라고 하는 이렇게 상중하가 쪼개지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불가피하다.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바로 뭐야? 이건 기능론적 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누구? 지배 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그럼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바꾸자. 기능이야, 갈등이야? 이건 갈등론적 관점의 얘기죠. 지금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데? 기능론. 자, 두 번째 차별적인 보상. 여러분 차별적인 보상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임금의 차등하고 똑같은 말이야. 임금의 차등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차별적 보상. 이거는 동기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많이 받아서 상층으로 가든지 적게 받아서 하층으로 가든지 이게 정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상층에 있는 애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하층에 있는 애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만 많이 분배를 받을 거 아니야. 따라서 여러분 하에도 열심히 하고 상에도 열심히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회 발전에 기여하죠. 다 열심히 하니까.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선생님 갑자기 뭐 계층화하다가 부부 문제가 왜 나오나요? 아니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부간의 문제도 자연이야 사회야. 이것도 사회현상이야. 얘도 사회현상이고 얘도 사회현상이고.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 관계에서 비롯이 된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한 부부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죠. 그럼 이거 기능이야 갈등이야? 이거 갈등론이죠. 자, 교육은 선생님 교육이 왜 나와요? 아니 계층화가 사회현상이니까 교육 사회현상. 자, 교육은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자 재생산. 여러분 사회문화에서 이런 재생산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갈등론이에요. 알겠죠? 사회문화에서 자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 즉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슨 논이야? 갈등론이죠. 왜?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되니까. 됐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다.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계층화에 관련된 문제를 이론을 잠깐 저하고 다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계층화. 여러분 이 문제는 또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화. 자, 사회계층화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고 했는데 기능론은 뭐라고 하느냐? 계층화라고 하는 상중하가 보세요. 필수적이며 보편적이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당연히 차이 있고 또 부도 많이 가진 애 적게 가진 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기능론. 자, 그럼 이렇게 계층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건 전부 다 전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지배자의 필요다 그러면 이건 기능이야 갈등이야. 갈등론이 되겠죠. 그러나 전체 필요니까 기능론이죠. 자, 또한 그러면 이 부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능력에 따라 분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능론입니다. 갈등론은 여러분 배경에 따라 분배가 된다고 하죠. 능력이 아니라 배경에 따라. 예를 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기능론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학벌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 취업이 되거나 부가 분배된다 그러면 이건 뭐야? 갈등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능론, 능력. 자, 그 다음에 직업에는 귀천이 있느냐 없느냐. 기능론은 직업의 귀천이 있대요. 그럼 귀한 직업에 있는 애들은 어때? 많이 벌어. 천한 직업에 있는 애들은 적게 벌어. 근데 천한 직업에 있는 애가 귀한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계층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애들은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라. 올라가라. 그래서 그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 최선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는 애도 그렇고 잘하는 애도 그렇고 최선의 기능을 다해. 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구성원 모두들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 또한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능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모의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아주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공무원 시험제도 유지해야 돼, 바꿔야 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모의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되게 안 나와. 그럼 이 공무원 시험 놔둬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기능론 쪽 관점은 놔두자야. 잘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 쉽게 말하면 상류층 있는 사람들, 보수적인 이론이 기능론 쪽 관점이에요. 근데 갈등론 쪽 관점은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 내지는 부가 없는 애들의 얘기거든. 그럼 여러분 부 없는 입장에선 놔둬야 돼, 바꿔야 돼? 기존의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경제.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갈등론 쪽 관점에서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왜?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제 분야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갈등론이고 경제 분야가 타 분야에 예속돼 있다는 건 기능론이에요. 알겠죠? 자,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 여기 봐. 계층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상주간하는 계층이 변하냐? 여러분 기능론은 안정이거든. 근데 변하긴 변하다. 어떻게? 진화를 통해 천천히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자유스럽다고 보는 게 기능론이고요. 자, 반면 갈등론은 계층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도 아니고 필수불가결기도 아니다. 그리고 이건 지배자를 위해서 나온 거다. 또한 능력이 아니라 권력이나 배경에 따라 희소가치가 분배가 되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현실에 직업의 귀천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배자가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애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냐? 귀한 직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제한적이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직업에 있는 애는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가고 귀한 직업을 하고 있는 애는 열심히 안 한다 해서 떨어지질 않아 잘.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하는 겁니다. 최선의 기능을 방해시키죠. 자, 이렇게 지배자의 계급의 가치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게 갈등론적 관점이고요.
자, 갈등론은 아까 얘기했죠. 없는 사람 이론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가 중요하다. 경제 분야가 사회를 지배한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계층, 혁명을 통해 변한다고 하면 이거 갈등론적 관점이 알겠죠? 기능론은 뭐야? 진화를 통해 변한다고 했죠. 됐죠, 여러분? 자, 이번엔 여러분 2번 문제, 사회문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화변동과 관련된 거예요. 문화변동. 자, 이 문화변동도 여러분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죠. 이 문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문화변동이에요. 문화변동인데, 자, 옳은 걸 찾으래. 결혼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이 크게 증가하며,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주민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거 내재야, 외재야? 외재적 원인이죠. 전파가 된 거야, 전파.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어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인기를 끌며 성업적이다. 자,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직접 전파 있어요, 없어요? 직접 전파 있어요, 없어요? 직접 전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 직접 전파 뭔데? 사람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면 이게 직접 전파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전파 있어, 없어?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들에 의해서,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에 의해서 이런 게 식당이 열어서 이렇게 나가죠. 사람이 전해줬으니까 직접 전파. 근데 자극 전파나 문화융합, 이거 두 가지는 답이 안 됩니다. 왜 답이 안 되느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어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음식 맛, 즉 자기네 나라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 식당을 열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일식집을 차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탈리아 요리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을 차린 거죠. 그래서 자극 전파나 문화융합이 되려면 이거는 무조건 새로운 발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발명이 없어. 만약에 세계 각국에서 온 주방장들이 자국의, 즉 그 나라의 음식에다가 또 한국의 음식을 섞어서 어떤 걸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문화융합이나 자극 전파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발명을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명이 없기 때문에 이 니은하고 미음은 빠져야 돼요. 그럼 니은하고 미음이 빠진 게 뭔데? 2번이 답이지. 자, 자발적 문화 접근은 맞느냐? 맞죠, 여러분? 스스로 가져온 거니까. 문화 공존, 이거 다른 말로 문화 병존이라 불러요. 즉 여기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각국의 주방장들이 가지고 온 자국의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이 또 존재하고 있죠.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갔더니 주방장들이 세계에서 가지고 온 어떤 식당들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한국의 전통 음식점도 있고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 공존, 문화 병존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니은하고 미음만 뺀 여러분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화 변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문화 변동이 뭐냐? 여러분 이게 내가 출제가 자주 된다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문화 변동. 말 그대로입니다. 문화가 변하는 건데요. 문화 변동은 여러분 원인에 따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적 원인이냐, 외재적 원인이냐. 내재적 원인은 원인이 안에 있는 거고 외재적 원인은 원인이 밖에 있는 거야. 그럼 내재적 원인에 속하는 건 뭐가 있냐? 발명과 발견이 있죠. 발명은 새로 만드는 거야. 발견을 잇든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발명에는 1차 발명이라든가 2차 발명, 물질 발명이라든가 관념 발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외재적 원인은 뭔데? 이 외재적 원인은 전파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전파에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직접 전파 금방 봤잖아요, 여러분. 직접 접촉. 간접 전파 봤죠? 이런 건 뭐야? 이건 매개체에 의할 때. 자극 전파는 얘기했죠, 여러분. 직접이나 간접 전파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전파가 됐는데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발명이 나타나야 돼. 자극 전파는 발명이 있어야 됩니다. 발명이. 알겠죠? 이게 문화변동의 원인이고. 자, 문화변동의 양상에 따라 구분을 할 때는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내재적 변동은 여러분 여기 보면 한 문화 체계 내에 새로운 문화 요소와 기존의 문화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재적 변동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재적 원인인 발명이나 발견이 있죠. 발명이나 발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여러분 내재적 변동이라 부르고요. 외재적 변동은 상이한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 접촉에 의해서, 자, 다른 두 문화 체계가 장기간 접촉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즉, 이 외재적 변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외재적 원인이었던 전파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파가. 됐죠? 자, 근데 이 문화 변동이라고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 다시 이 외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문화 접변이라 부르는데 이 문화 접변이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이렇게 쪼개지고요. 그다음에
변동의 정도에 따라 문화병존, 문화동합, 문화융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문화병존이라고 하는 건 A문화와 B문화가 섞여서 A문화, B문화가 될 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문화공존이라고도 불러요. 문화동화는 여러분 A문화와 B문화가 섞여서 여러분 A 또는 B.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문화소멸이라 부릅니다. 문화소멸. 한쪽이 사라지죠. 문화융합은 A문화와 B문화가 섞여서 여러분 C가 나와야 돼. 새로운 발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은 발명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여러분. 자, 이번엔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사회문화 세 번째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다음은 자원봉사활동과 시민의식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과정이다. 이거를 그냥 나열을 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딱 나오면요. 이런 선지가 나오면 연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문제 제기, 주제 선정 이렇게 되죠. 이게 1단계야.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가설의 설정. 그 다음에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 해석과 검증이 있죠. 그 다음에 가설의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설의 검증. 그 다음 결론이 있죠. 결론. 그 다음 일반화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화. 그 다음에 대안의 모색, 대책의 수립 이런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대안의 모색, 대책의 수립, 결과 활용 이런 단계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검증, 가설 검증, 결론, 일반화, 대안 모색 이런 식이야. 이게 실증자 연구의 순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주제가 자료들이 쭉 주어지면 자 여기 들어있는 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면 돼. 여기 있는 말들이. 자 여기 봐.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분 이 알아보고자 한다는 건 이거죠. 문제제기나 주제 선정 단계. 그 다음에 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늘릴 걸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대. 자 일단 넘어가세요. 4번. 자 그 다음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준다는 뭐 결론을 내렸다.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선행 연구를 검토한 이후에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식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뭐야?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설정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자, 시에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여기죠. 자료수집. 그럼 여러분 결론 이게 뭐야? 문제 제기하고 가설 설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결론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교육청에 건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교육청 건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안 모색이나 대책 수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따라서 1번 보세요. 위 연구 과정에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게 뭐냐면 이게 수량화 계량화야. 수량화 계량화 시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실증적 연구 방법 있잖아. 이렇게 실증적 연구 방법이 있죠. 이런 실증적 연구 방법을 할 때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알아두세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필수적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뭔데요? 여러분 수량화 계량화 통계화 수치화 시키는 거. 이런 거. 자,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두시고요. 여러분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실증적 연구에서는 필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실증적 연구인지 해석적 연구인지를 찾아낼 때 여러분 이렇게 가설 설정, 가설 검증 단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반화 단계라는 게 나오면 이건 여러분 실증적 연구예요. 해석적 연구는요. 뭐가 없냐면 가설을 설정 안 해요. 그러니까 검증도 안 하겠죠. 그리고 일반화를 안 시켜. 이 세 가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해석적 연구거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걸 보면 여러분 이건 실증 연구라는 걸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끔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실증적 연구는 여기는 이 자료 수집 방법을 주로 쓰는 것들이 질문지법을 쓴다든가 실험법을 주로 활용하고요. 실험법을. 그 다음 해석적 연구는요. 이쪽이 이제 해석적 연구가 될 텐데 해석적 연구는 주로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사용합니다. 참여관찰법. 따라서 여러분 이 박스를 보면서 가설을 설정을 했고 가설을 설정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실증적 연구라는 걸 찾아낼 수도 있고 여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뭐야? 실증적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실증적 연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필수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가나 단계에서는 가나 요거 두 개죠. 가는 문제 제기고요. 나는 뭡니까? 나는 여기죠. 대안 모색 단계인데
가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에 대해서 볼 텐데 가치 중립을 외워두세요. 자, 가치 중립. 무조건 가치 중립을 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검증. 여기부터 여기.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검증.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일반화 단계 여기까지. 자료 수집 분석 해석 검증, 가설 검증, 결론 일반화. 이 네 단계가 여러분 가치 중립이에요. 이 네 단계가 가치 중립. 따라서 가는 여러분 문제인식 내지는 주제 선정이고 나는 대안 모색이나 결과 활용이기 때문에 가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중립은 어디서부터 어디? 자료 수집부터 일반화까지. 3번 다해 분석 결과는 다 이거죠. 결론 내린 거. 다해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시의 청소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설문조사를 어디다 했냐면 모모시의 청소년을 연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모시의 청소년을 설문조사를 했거든,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모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모모시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추출했으니까 이 추출한 애들이 표본 집단이 되는 거고 모모시의 청소년이 뭐가 돼? 모 집단이 되죠. 따라서 다해 분석 결과는 모모시 청소년으로 자 모모시의 청소년이 뭐야? 모 집단. 그리고 뽑아서 설문조사한 얘네들이 뭐야? 표본 집단. 따라서 이 표본 집단의 결과를 가지고 모모시의 청소년에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일반화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연구 과정은 가라 마다나 순으로 진행이 된다. 가장 먼저 뭐야 여러분? 여기죠.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나는 가장 끝이죠. 자, 문제 제기 다음에 가설 설정이 있어야 돼. 가설 설정 어디야? 라지, 가라. 그 다음에 연구 설계,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이죠. 자료 수집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만에. 그 다음에 결론, 다고요. 그 다음 나가 대안 모색이니까 가라, 마다나 순서로 진행이 된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죠. 됐죠? 여러분 요거 실증제 연구의 순서와 해석제 연구의 순서 다 외워두시고 실증제 연구는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과 일반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또한 실증제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지금 가치 중립을 꼭 해야 되는데 가치 중립이 필요한 단계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가치 중립. 자료 수집 분석 해석 검증.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검증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의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일반화. 이 네 단계는 무조건 가치 중립해야 된다. 머릿속에 딱 다시 한번 정리.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개인과 사회관계. 여러분 이 개인과 사회관계도 항상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항상 출제될 거라고. 개인과 사회관계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와 뭘 떠올려야 돼? 사회 명목론이냐 사회 실제론이냐 이걸 딱 떠올려야 돼요. 명목이냐 실제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자 뭐를 통해? 계약을 통해. 보자마자 이거 무슨 소리야? 사회계약서. 자 여러분 이렇게 사회계약서를 딱 보는 순간 사회가 즉 정부가 국가가 뭐에 의해서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이건 뭐야? 개인이 중요하다는 사회 무슨 논리입니까? 사회 명목론이죠. 사회 실제로는요. 이 명목론이 아닌 사회 실제로는요. 사회 실제로는요. 얘는 사회계약설이 아니라 사회유기체설이랑 연결이 됩니다. 사회유기체설. 됐죠?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 사회유기체설은 사회실제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자, 이 박스는 명목론 얘기입니다. 이거 사회계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론, 사회명목론. 자, 명목론을 찾아보는 겁니다. 명목론을 찾아보는 거야. 1번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이다가 여기 합이다까지가 명목론이야. 근데 합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됐죠? 그 다음에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하다. 자, 여러분 전체가 우선해, 개인이 우선해. 전체가 우선한다잖아. 그럼 명목이야 실제야. 이거 실제로. 자, 능동성. 여러분 개인의 능동성이란 말이 우선한데요. 뭐보다? 사회 구속성보다. 그럼 개인의 능동성이 우선하니까 사회가 우선해, 개인이 우선해. 개인이 우선하죠. 명목론이야 실제론이야. 이거 사회 명목론. 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죠. 4번.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 생명체가 바로 뭔데 선생님? 이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자,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 유기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야? 생명체라는 유기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4번도 뭐야? 이것도 실제로.
정답은 3번만이 명목론이죠. 여러분, 개인과 사회관계는 출제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항상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첫째, 시험은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개인과 사회관계다.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과 사회관계가 딱 떠오르는 순간 뭐야? 사회 명목이냐, 사회 실제론이냐?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사회 명목론은 뭐라고 그러냐? 여기 여러분, 사회는 이름뿐이라는 거야, 이름뿐. 따라서 사회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 그냥 개인이 합치면 그게 사회라는 거죠. 이렇게 개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회 계약설이랑 연결되며 개인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회계약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면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독립변수인 원인이 된다. 반대로 사회실제론은요. 사회계약설이 아니라 사회유기체설.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독립변수. 그리고 사회실제론은 개인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서는 사회가 바뀔 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극단적 개인주의가 아닌 뭐가 돼? 보수주의에 빠져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 무정부주의.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무정부주의는 여러분 정부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부란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제도가. 모든 제도가 필요 없다. 무정부주의. 여러분, 무정부주의자를 아나키스트라 부르잖아요. 그럼 무정부주의 그러면 아나키즘이라 부르죠,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정부가 필요 없다. 제도가 필요 없다. 제도가 필요 없대. 그럼 뭐가 우선해? 개인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정부주의라는 게 나오면 이건 뭡니까? 이거 사회 명목론이야. 아셨죠? 무정부주의 딱 나오면 이건 사회 명목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A의 특징으로 맞는 게 뭐냐? A는 브루와 크라시의 합성어인데 프랑스어 브루는 원래 책상을 넘는 모직천을 의미하며 크라시는 크라티아에서 온 전미사로서 통치와 지배를 의미한다. 여기는 책상을 넘는 모직천이고요. A는 정부 관료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어디서? 공무원 시험에서. 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이 공무원 조직 자체가 틀이 관료제예요, 관료제. 뭘 출제한 겁니까? 그냥 관료제죠. 자, A는 정부의 관료 조직뿐만 아니라 점차 일반적인 대규모 조직에도 바로 이거 대규모 조직이란 말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관료제가 나온 게 이게 산업사회야. 산업사회는 여러분 이거는 대량 생산이에요, 소량 생산이에요. 산업사회는 이건 대량 생산을 합니다. 대량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앞에 붙는 말이 여러분 다품종이야, 소품종이야. 뭡니까? 이거 소품종이야. 소품종의 대량. 즉 똑같은 걸 대량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똑같은 걸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이 이렇게 출현을 하는 거야. 이 대규모 조직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그러면 보세요. 업무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여러분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 관료제는 정해진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멀죠. 유연성이 거리가 멀어. 그럼 유연하게 대응하는 건 뭔데? 이건 탈관료제. 자,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봐. 제가 관료제가 소품종의 대량인 산업사회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소품종은 똑같은 걸 대량으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산업사회 관료제는 획일이야 다양이야. 이거 획일성을 띠죠. 똑같은 걸 대량으로 만드는데 개성이야 몰개성이야. 몰개성을 띠죠. 몰개성. 똑같은 걸 대량으로 만드는데 따라서 표준이야 창이야. 표준화해용이야. 표준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표준화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맞아. 맞는 말이죠. 정답 2번이지. 관료제. 자, 의사결정권이 하위 직급에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 관료제는 어디에 있냐면 상위에 중앙집권화되어 있죠. 상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위에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 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되기가 어렵죠. 상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자,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의 구성이 용이하다. 여러분 이렇게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게 관료제니까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거, 임시조직 구성에 용이한 거 이런 것들은 탈관료제가 되는 겁니다. 탈관료제. 자, 그래서 관료제와 탈관료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관료제예요. 관료제. 자, 보세요, 여러분. 관료제는 이렇게 사장님이 있고 부사장님이 있고 각 부가 있어요. 영업부, 경리부, 총무부, 제작부, 기획부 뭐 이런 부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업부 하나를 따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돼 있냐.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 있고 사원이 있어. 각 부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간관리층이 엄청 많은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관료제예요. 또한 얘기했잖아. 사원들의 권한이 센 게 아니라 여기는 사장님의 권한이 있어요. 중앙집권화가 돼 있어. 중앙집권화. 따라서 분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중앙집권화가 돼 있다 보니까 분권과는 거리가 멀죠. 알겠죠? 중앙집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집권이 너무 되다 버리면 어떤 단점이 나타날 수 있냐면 과두제라고 하는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과두제가 뭔데? 머리통이 너무 과대해지는 거죠. 분권과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사원이 되려면 공개적인 채용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수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 따라서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안정적이죠. 그리고 오래된 애들이 올라가고 자기가 여러분 몇 년을 근무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몇 년을 근무하면 얼마를 받을지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바로 뭐야? 연공 서열이지. 서열이 연수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딱 되는 순간 관료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에 공무원 시험에 관료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딱 되는 순간 내가 몇 년 근무하면 몇 급으로 올라가고 몇 년 근무하면 월급을 얼마 받고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 연공 서열이고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에 능하지는 못하지.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이게 관료제의 특징이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5문제를 봤는데요. 이 5문제가 사회문화 파트, 사회에서 사회문화 파트에 출제가 된 거거든요. 우리 판서 정리 좀 한 다음에, 칠판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과 정치 문제 총 10문제가 나왔다고 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번입니다. 봅시다. 대통령의 임명행위 중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다 외워놔야 여러분 이거 안 틀리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외우기만 하면 바로 맞는 건데요. 자, 이게 올해 출제가 됐던 20문항 중에 두 번째로 어려웠습니다. 정답률이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었거든요. 1번 찍은 학생들이 60%고 법무부 장관을 찍은 학생들이 약 20%.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9명인데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할 수 있잖아. 3명을 지명할 수 있는데 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이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임명을 할 때. 자, 여러분 틀린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 헌법재판소장이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9명은 전부 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자, 이렇게 법무장관 20%,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 10%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 국회의 권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국회의 권한.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의 권한 중에 입법에 관한 권한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헌법을 개정할 때 이때 국회가 관여하잖아요. 또 하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여러분 국회가 관여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이거에 대한 비준에 대한 무슨 권,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국회 규칙, 자율적인 규칙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에요. 그 다음 재정에 관한 권한. 이 재정에 관한 권한에 뭐가 있냐? 조세에, 자, 종목과 세율을 결정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조세법률주의 이렇게 부르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결정한다. 결정권. 그 다음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심사권, 그 다음에 예비비의 의결 및 지출 승인권, 그 다음 국채의 모집 및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재정에 관한 권한이에요. 좀 많지만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건데 지금 이제 출제된 게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서는 어떠냐면 여기 봐. 자, 동의권을 지금 물어봤죠? 동의권. 자, 국무총리 임명할 때 동의. 우리나라 지금 이한구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 동의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 다음 감사원장 임명할 때 동의. 대법원장 임명할 때 동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대법관 임명할 때 동의.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동의를 받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감사원장,
대법원장, 그 다음 대법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할 때 이때 여러분 동의권을 받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동의권. 그 다음에 국회가 헌재재판관 3인을 선출할 수 있죠. 그 다음 중선위원 3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있잖아.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자기들끼리 호선. 자기들끼리 선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러분. 국정의 감시 내지는 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군이 해외에 파견되거나 또는 외국 군대가 국내에 주둔할 때 이럴 때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누가? 국회가. 그 다음 국정에 대한 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고요.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사면이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 특별 사면이 전 정부의 특별 사면이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 사면은 특별 사면이 아니라 일반 사면에 대해서 국가가 동의를 합니다. 이거 알아주세요 여러분. 일반 사면 동의권. 지금 올해 특별 사면이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일반 사면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고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그 다음에 긴급 명령에 대한 무슨 권? 승인권. 그 다음 계엄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요. 다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 국회에 출석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에게 질문해. 이게 바로 뭐예요? 국정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권한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해임 건의를 여러분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꼭 구속되는 건 아니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다음 탄핵 심판이야 소추야. 이거 뭡니까? 탄핵 심판이야 소추야. 소추지 소추. 탄핵 소추. 탄핵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죠. 그지? 탄핵 소추 의결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자 올해 국가직에 이 두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의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 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꼭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이제. 자, 7번. 다음 법률 조항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때 폭행이 뭔지, 협박이 뭔지, 강간이 뭔지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법원에서 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법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해석도 당연히 참고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기징역, 무기징역 하는 이 징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징역.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징역은 형벌의 종류인데요. 자, 보세요. 형벌의 종류는 여러분 이렇게 규정이 딱 있습니다. 자, 형벌의 종류 중에 첫째, 생명형. 생명을 제한하는 거죠. 생명. 사형입니다. 사형. 자,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이런 형벌을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형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죠. 우리나라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지만 사형은 합헌입니다. 합헌. 그 다음 자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유형은 뭘 제한하는 거냐. 이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신체의 자유. 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첫 번째가 징역입니다. 징역. 자, 징역이 있고 금고가 있는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뭐냐. 징역은 여기 뭐야? 노역을 시켜요. 근데 금고는 뭐야? 노역을 안 시키죠. 그리고 징역 금고 말고 뭐가 있냐면 구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류는 여러분 1일에서 30일 미만까지야. 그러니까 30일 이상이 되면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근데 징역은 노역장 유치. 얘는 안 하고. 그 다음 구류는 여러분 1일에서 30일 미만. 이렇게 여러분 이건 생명형, 이건 자유형,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이런 게 여러분 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 그대로 다. 따라서 여러분 이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명예형에 해당이 되는 게 자격상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격정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자격상실, 여기 자격정지. 자격상실이란 건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런 형이 선고 같은 게 있으면 효력이 그냥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법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든가 그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당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으면 어떻게 돼? 법관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격상실이야, 여러분 알겠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이건 상실당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일정 기간 정지시켜 놓는 거. 자, 이렇게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이런 것들은 명예형이다.
자, 그 다음 재산형으로 여러분 벌금이 있고 과료가 있고 몰수가 있죠, 여러분. 벌금과 과료는 여러분이 금액을 가지고 정해지는데, 자, 5만 원 이상이면 이건 벌금이고요.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이면 뭐야? 이건 과료고요. 벌금 과료. 그 다음에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여러분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벌이 몰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자, 형벌의 종류 제가 쭉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전부 다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아셨죠? 자, 따라서 법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다? 유기징역. 이것이 답이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죠, 여러분.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것도 출제가 너무 많이 된 거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버리면 여러분 행정기관에 귀속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이렇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을 많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출제를 이제 많이 하는 건데요. 행정소송의 소송, 행정심판의 심판, 이게 틀린 게 뭐냐? 심판과 소송은 모두 사후적이다. 맞습니다. 사후적이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사전적이 있고 사후적이 있는데 심판과 소송은 둘 다 사후적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과 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구분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인데 소송 있잖아, 소송. 이 소송은 위법성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위법성. 그런데 행정심판은 여러분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 가지고 따집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행정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위법성만,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따라서 2번이 틀렸죠. 자, 3번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거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지만 행정소송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합니다.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여러분, 행정심판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행정기관이 하거든요. 여기에 불복을 하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그리고 과거에는 행정심판 전취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특허라든가 세금에 관련된 거 이외에는 여러분 행정심판 전취주의라는 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행정심판을 안 하고 그냥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심판과 소송을 한번 구별하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 행정구제제도라는 게 있다. 행정구제제도는 이렇게 사전적인 게 있고요. 여러분 사후적인 게 있습니다. 자, 행정구제 중에 사전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뭐 청문이라든가 그렇죠? 공청회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사전에. 그다음 사후적인 거에 여기 봐. 손해전보제도가 있고 여러분 여기 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쟁송. 그리고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중에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이런 경우가 여러분 이게 손해배상이고요. 적법한 경우가 이게 손실보상이에요. 손실보상. 알겠죠?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쟁송 중에 법원에 청구하는 게 우리가 금방 본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그 다음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게 이게 행정심판이야. 행정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뭡니까? 심판과 소송은 둘 다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들어가죠. 그리고 행정쟁송으로서 사후적 구제수단이며 또한 이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이것도 어때? 다 사후적인 구제수단이야. 사전은 이런 게 들어간다. 청문이나 공청회나 민원 같은 게. 자, 그러면 그 중에 여기를 한번 지금 출제한 겁니다. 여기를. 자, 여러분 이 행정구제제도도 여러분 어때? 출제 예상됐던 문제죠. 항상 출제가 자주 될 거라고 예상하면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보자. 심판과 소송을. 자, 행정심판 약식으로 합니다. 약식으로. 근데 소송은 이건 소송이니까 정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쟁송 대상은 아까 봤죠. 행정심판은 위법한 것 이외에 부당한 것까지도 다루지만 행정소송은 위법한 것만 따진다. 알아두세요. 자, 행정심판은 누가 하느냐? 행정기관 안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고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다. 소송은. 자, 행정심판은 여러분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심리가 원칙인데 이건 비공개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여러분 구술심리가 원칙이고 공개적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은 주로 서면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행정소송은 구술을 많이 하고요. 구술 원칙이고. 그럼 이걸 누가 과연 청구하느냐? 이 청구의 주체. 자, 누구냐? 행정상 처분이라든가 그 작용에 직접적인 상대방 내지는 처분이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출제가 됐던 건 뭘 가지고 출제했냐? 요거 쟁송 대상을 가지고 이제 출제한 거죠.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심판과 소송 둘 다 여러분 사후적인 구제수단이며 위법부당이냐 위법이냐 이거 가지고 출제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권 문제를 출제했네요. 기본권 문제. 자, 보세요. 9번. 다음 헌법 조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중에 틀린 걸 찾으래요. 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자,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권. 여러분 이렇게 교육권,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환경권. 이거 전부 다 무슨 권에 속한다? 사유권적 기본권이죠. 사유권적 기본권은 여러분 이거 몇 세기 때 나왔다? 이거 20세기 때. 20세기.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때 등장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추상적인 권리고요. 추상적인 권리며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법에 구체화가 돼야만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틀린 걸 찾으래. 복지국가 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복지국가 원리. 바이마르 헌법 때 등장을 한 거고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만 가지고는 추상적인 권리고 이게 법에 의해서 구체화가 돼야만 여러분 어떻다? 실현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추상적 권리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다. 여러분 자유권 같은 경우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누리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민만 누립니다. 그러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이 될 수 있죠.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이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이다. 여러분 소극적 방어적 권리는 이 소극이 누구냐면 국가가 소극이라는 얘기야. 자, 여러분 이 동그라미 4번은 뭘 얘기하는데 이건 자유권적 기본권을 말해요. 자유권적 기본권.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 답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본권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기본권을. 자, 보세요 여러분 기본권. 자, 우리나라 기본권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자유권은 끝자가 전부 자유자로 끝납니다. 자유자로. 우리나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유권 18세기 때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자유권은 여러분 꼭 규정이 안 돼도 다 인정이 돼. 포괄성을 띠죠. 가장 자연권성이 강합니다. 자연권성. 즉 국가가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부터 여러분 천부인권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자유권. 자연권성이 가장 강하고 자, 국가가 소극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죠. 18세기. 끝자가 자유로 끝난다.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하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자유권이야. 참정권은 여러분 이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뭐가 있냐면 국민 투표권이라든가 그다음 공무담임권 그다음 선거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참정권에 해당이 되고 포괄성, 자연권성 아니에요. 자, 국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A 자유라 부릅니다. 여긴 국가로부터의 자유, 여긴 국가 A 자유. 자, 적극적 권리예요. 여긴 소극적인데 여기 다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사회권도 그렇고 청구권도 그렇고 다 적극적. 특히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야. 19세기 때 등장. 자, 사회권적 기본권은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유권적 기본권만 포괄성과 자연권성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리고 셋은 전부 다 적극적이야. 근데 자유권만 소극적이야. 특히 참정권은 능동적이죠. 자, 사회권 적극적. 국가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돼.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회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다. 입법권에 의해 실현돼야 구체화된다.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 20세기 때, 바이마르 헌법 때. 자, 청구권적 기본권은 전부 다 청자가 들어갑니다. 청자가. 이 청구권적 기본권은 앞에 있는 기본권들이 침해를 받으면 그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거.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 부르며 이거 수단적 권리 이렇게 부르죠. 수단적 권리. 내지는 절차적 기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차적 기본권. 자, 청구권적 기본권은 전부 다 청자가 들어가. 자, 사회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게 아까 봤던 여러분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교육권,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보건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자 들어가는 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죠. 청자, 청원 뭐 이런 것들. 자, 이번엔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여러분 보십시다. 고의나 가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이게 불법행위의 의의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실책임. 이 앞에 고의자가 빠진 거지, 그지? 고의과실책임. 자,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 불법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리다. 여러분, 징벌적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보적이죠. 전보적. 이 전보란 말은 여러분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 주는 게 전보적 손해배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거 영국에서 처음 인정된 건데, 어떤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나 사회 질서에 아주 크게 위반할 때 있잖아. 크게 해악을 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그 피해액보다 훨씬 더 크게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거를 여러분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인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보적이야. 즉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3번 이게 틀린 거고요. 4번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바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요건을 한번 봅시다. 불법행위. 자, 아까도 봤지만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데요. 요건 첫째, 가해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돼. 이 위법성은 여러분 전체 법질서에서 봤을 때 위반하면 됩니다. 전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법만 위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법질서에서 봤을 때 법에 위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 다 보상을 해주죠.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뭐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인과관계가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가해행위자가 뭐가 있어야 돼? 책임 능력이 있어야죠. 이 조건이 갖춰져야만 불법행위가 성립이 돼요. 됐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10번까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서 정리한 다음에 또 11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여러분, 국회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300명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지역구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전국구가 있잖아. 지역구는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여러분. 지역. 각 선거구당 한 명씩을 뽑죠, 한 명씩. 한 명씩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 다수대표자라 부릅니다. 다수대표. 그리고 소선거구죠. 소선거구제의 다수대표. 근데 전국구에서는 여러분, 전국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역구에 해당되는 게 246명이고요. 그 다음 전국구에 해당되는 게 54명인데, 이 전국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가지고 명부에 각 정당이 얻은 그 득표에 비례해서 그 정당 명부별, 그죠?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의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게 되면 이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투표가 그 지역구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게 투표한 것까지 전부 다 같은 지지를 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1인 1표제였지만 1인 1표제. 지금은 여러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1인 2표로 바뀌게 됐죠?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반한다 해서 여러분 1인 1표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1인 2표제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출제를 한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46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여기 보면 단순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다수는 그냥 남보다 많으면 되는 거야. 상대다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단순다수가 상대다수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단순다수의 반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절대다수죠. 절대다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50%. 과반이 돼야 되는 거. 과반이 돼야 돼. 그쵸?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그 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54석, 자, 246, 54석 있죠. 정당 명부식 비례제로 선출을 했다. 또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1표를 각각 행사. 즉 1인 몇 표야? 2표를 한다. 이 얘기죠. 자, 1번.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보하여 공천이 안 됩니다. 알겠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똑같은 사람을 두 군데다 추천할 수 없다는 거, 공천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거 맞는 말이고 1번. 자, 2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기서 있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기 있는 이 전국구를 말하는데, 이 전국구, 이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명부 가지고 여러분 비례대표, 정당이 얻은 득표에 비례해서 전국구 의석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죠. 이 권역이란 말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거점 개발 방식이나 광역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거점 개발이다 그러면 서울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광역 개발은 뭐냐면 여러분 거점을 몇 개 묶는 거야. 이렇게 권역별로 여러분. 그렇게 권역이란 건 바로 그거거든요. 즉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보는 게 권역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몇 개를 이렇게 묶는 겁니다. 묶는 거. 묶어서 여러분 선출한다. 이게 여러분 권역별 선출이거든요. 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얘기했죠.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에 비례해서 전국 구에서를 나눠갖게 된다. 자, 따라서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소선거구 단수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게 단점이에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한 명, 최다 득표자 한 명만이 여러분 당선이 되기 때문에 낙선된 후보자에게 지지된 표들, 이 표들은 전부 다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여러분 바로 뭡니까? 비례대표제. 아셨죠? 비례대표제. 자, 따라서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으로 결합했다. 여러분, 연계를 안 했대. 그리고 독립적으로 한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1인 몇 표를 난다. 2표를 나기 때문에 1인 한 표면은 여러분 이게 연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인 한 표면 한 표를 행사하면 지역구한테 한 표를 냈을 때 이 지역구가 소속한 정당에게 똑같이 표를 지지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 1인 2표이기 때문에 지역구 한 표 따로, 전국구 한 표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잖아. 그 얘기입니다. 다수대표와 이거 지역구, 비례대표, 전국구 이거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만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자, 12번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겁니다. 여러분 12번은 국회의 권한인데 여기 보세요. 국회의 권한 중에 옳은 걸 찾으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자, 국무총리 임명할 때 동의. 누가 해줘?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니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헌법기관 구성이잖아. 여기 국가기관 구성. 그 다음에 뭐뭐년 뭐뭐월 국회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통일 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굴 불러서?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이거 뭔데 여러분? 국정의 감시와 통제 기능이라고 했잖아.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거 1번이죠. 1번. 됐죠? 자, 우리가 아까 표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13번.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라. 아테네 민주정치. 자,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아테네 민주정치.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미네가 지금의 의회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미네는 법을 제정하죠. 입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의회니까.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을 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한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여러분, 추첨, 윤번의 윤은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얘는 능력이 좋아요. 근데 B, C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 능력이 있는 애가 A고 B, C가 능력이 없는 애인데 이 세 명 중에 능력이 있는 A는 추첨이나 윤번에 대해서 찬성할까 반대할까? 주로 반대를 하겠죠. 왜? 얘는 능력이 있으니까 추첨 윤번이 좋습니까? 선거가 좋습니까? 선거가 좋죠. 자기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잖아. 근데 B나 C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추첨이나 윤번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B나 C는 능력이 없으면.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미네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이 되었다. 여러분, 미네는 아테네에 있는 시민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게 미네입니다. 시민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여자나 노예나 외국인은 제외된 시민들, 성인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추첨제로 선출됐다. 다 틀린 말이죠. 대표로 구성됐다. 전부 다 틀린 말이고. 2번. 미네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매개로, 여러분, 정당이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선거에 후보자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직접 민주정치잖아.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 그러니까 선거에 후보자를 내서 우리 대표가 정치하는 거. 이건 대의제잖아요. 직접 민주정치야. 그러니까 2번도 어떻습니까? 틀린 거죠.
1번 틀렸고 2번도 다 틀렸어. 3번 추첨제는요. 추첨제. 자 여기 봐. 전문성. 여러분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는 추첨이 돼야 돼. 선거. 자 능력이 돼야 돼. 자 전문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거죠. 자 따라서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집 담당 기회의 평등이다. 여러분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게 추첨제고요.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는 여러분 그거는 뭐야? 선거가 낫죠. 선거가. 자 따라서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집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자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집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추첨제는 뭘 중시해? 기회의 평등을. 그럼 전문성은 뭐에서? 선거에서. 아셨죠? 3번이 답이고 4번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전쟁 같은 거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선거에 의해서 하기도 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이라든가 이런 데는 활용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 추첨제는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서 장군 같은 거 선임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이제 선거를 하기도 했지만요. 따라서 4번에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린 말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기 전에 아테네 민주 정치를 좀 보죠 여러분. 자 아테네 민주 정치는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자 직접민주주의 반대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간접민주주의죠. 간접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여러분 이걸 대의제, 의회민주주의 이렇게 부르죠. 자,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거야. 그럼 간접민주주의는 대표자를 내보내서 그 대표자들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 국회의원들. 자,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었다. 왜냐? 여성이나 노예나 외국인은 제외됐기 때문에. 그 다음 권력 분립은 되게 불명확합니다. 왜냐? 입법부였던 민회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분립이 불명확하고요. 추첨이나 윤번제에 의해서 했다. 선거가 아니다. 선거가. 아셨죠? 추첨이나 윤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 능력 있는 애보다 기회의 균등을 중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14번. 자, 1648년에 맺어진 웨스트팔렌 조약. 여러분 이것도 우리 공부 많이 했겠죠. 웨스트팔렌 조약 그러면 이건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에 의해서 그 전쟁을 종결이 바로 뭐냐면 이게 웨스트팔렌 조약이죠. 30년 전쟁의 종결이죠. 그지? 자, 여기 서 있죠. 이 30년 전쟁이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인데 이걸 종결시키는 계약이 웨스트팔렌 조약이야. 또한 이 웨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국가 우위, 즉 교권과 국가 중에 국가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한이 군주권보다 우위가 아니라 이렇게 바뀐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게 바로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웨스트팔렌 조약부터죠.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에요. 몇 번? 4번이 답이죠. 자, 국제기구가 설립되고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게 나중 얘기죠. 나중에. 국제연합이라든가 국제연맹. 1차 대전 이후의 국제연맹이나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연합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얘기고 1648년에 웨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는 30년 전쟁 종결이고 이 조약이 그리고 국가 우위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기억번은 틀리고요. 그리고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 이게 여러분 니은하고 리을 대표적인 내용이죠. 대표적인 내용.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국가의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거 딱 보자마자 누가 떠오릅니까? 아, 투쟁하고 있네. 인간의 모성은 악하네. 성악. 누구야? 홉스. 홉스 딱 그러면 여러분 절대군주제를 옹호했죠. 그러나 절대군주를 옹호했지만 여러분 사회계약론자지. 그렇죠?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홉스는 사회계약론자입니다. 그러나 절대군주제를 옹호했어. 왜? 그 당시가 절대군주제였기 때문에 이걸 옹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사회계약론에 입각해서 여러분 홉스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상태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니까 어때? 권한을 다 모아다가 전부 군주에게 준 거죠. 알겠죠? 자, 사회계약론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했다. 여러분 이거 생명과 자유와 재산 나오면 이거 누구 얘기야? 여러분 이거 로크 얘기죠. 자, 로크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잠재적인 투쟁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인데 나중에 어때? 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투쟁 상태에 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자유원권의 일부를 어떻게 위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임 계약서를 주장한 게 바로 이게 로크 얘기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가해 관점은 홉스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악설이죠. 악설. 2번 홉스는 로크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이 주인이어야 돼. 근데 여러분 홉스는 뭡니까? 절대군주제잖아. 절대군주제 옹호.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가하고 나가. 왜? 로크는 여러분 의회를 우월시했잖아요. 이권분립론을 주장하잖아요. 자, 따라서 민주주의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은 바로 누구다? 로크입니다. 로크의 입헌군주정. 그 다음 3번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거꾸로 됐죠. 거꾸로. 자, 4번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 바로 무슨 론? 사회계약론. 맞는 말이죠. 정답 4번이지. 자, 여기서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견해를 잠깐 정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홉스부터. 첫째, 홉스 인간의 본성은 뭐다? 악하다. 성악설. 인간은 이기적이며 충동적인 존재다. 홉스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성악설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연 상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자연권 전부를 양도했어요. 누구에게? 군주에게. 그래서 군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군주 주권론이죠. 전부 양도했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저항을. 자,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그러나 뭐다? 왕권 신설에 의해서 절대군주제를 옹호한 게 아니라 사회계약론에 입각해서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 사회계약론자라는 거 홉스 명확히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로크. 로크는 성물선악설, 백지설입니다.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여러분 인간이 자연권 유지가 불안전하고 되게 불확실한 잠재적인 투쟁 상태야. 그래서 법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집행관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군주가 통치를 하지만 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 입헌군주제를 인정을 했죠. 그리고 간접민주제, 뭐야? 의회 제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의제, 간접민주제고 이권분립이면서 뭘 우위에 인정했다? 의회 우위. 여러분 일부를 양도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로크죠. 로크.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 마지막 루소. 자,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고 보느냐? 선하다고 보죠. 성선설.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사유재산 제도가 나타나다 보니까 계급이 발생하면 불평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권을 양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민주제야. 직접민주제. 아까 로크하고 다르죠. 로크는 간접민주제인데 여기는 직접민주제. 자, 루소는 여러분 이 루소는요 약 400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를 상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의 공동체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직접민주제를 인정한 거야. 이 사람이 루소가요. 자, 로크와 똑같이 국민주권론입니다. 이 면에서는 여러분 홉스하고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자, 일반 의지에 의해서 통치를 한다. 일반 의지에 의해 통치하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다 없다. 저항을 할 수 없죠. 이론상으로는.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루소의 사상은 나중에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대상으로는 저항권이 인정될 수 있다. 즉 루소의 사상이 저항권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 따지면 직접민주제며 일반 의지에 따른 통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를 하는데 자기가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여러분 저항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판사 정집 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16번부터 또 20번까지 나머지 경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번입니다. 16번. 자, 이 16번 문항이 여기 써있죠, 여러분. 가장 어려웠습니다. 올해 20문항 중에. 그리고 정답률은 30%밖에 안 돼요. 국제수지표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국제수지표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못 외우시면, 이거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를 절대 못 풉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계정이 준비자산을 제외한 수치이며 오차 및 누락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국제수지표를 못 외우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해를. 자, 여러분. 국제수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국제수지. 수치와 지급을 얘기하는 건데 수치와 지급.
외환의 수치와 지급이죠. 가장 먼저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상수지에 속하는 게 요겁니다. 상품, 서비스, 소득이죠. 요 네 개. 요게 경상수지예요. 그 다음 자본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자본금융계정 그러는데 여기가 자본수지가 있고 금융계정이 있죠. 그중에 이 자본수지에 속하는 게 해외 이주비 등 어떤 자본의 이전, 해외 이주비 같은 거, 이런 자본의 이전,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 거래, 지적재산권 거래, 지적재산권 거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본수지고요. 금융계정에 속하는 건 이건 뭐가 있냐면 금융계정에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차관거래, 그중에 이 간접투자를 다른 직접투자, 간접투자 할 때 이 간접투자를 다른 말로 증권투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즉 증권투자, 차관거래. 그 다음 준비자산 증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자산에 준비자산 증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경상수지, 이게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2014년 여기죠. 아이고 2014년이죠 여기가 그쵸? 14년, 2014. 자, 2014년 자본수지에는 여기 있죠. 자본수지에는 증권투자가 포함된다. 여러분 증권투자는 이거는 간접투자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디 들어가야 돼? 금융계정에 들어가죠. 자본수지에는 증권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에? 금융계정에. 금융계정에 증권투자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맞았다고 한 사람들이 28%나 나왔어. 28%. 1번이 맞았다는 거. 여러분 이 1번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표 자체를 안 외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2014년 말에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경상수지라고 했는데 경상수지가 80, 90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다시 80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5니까 75야. 75가 플러스 됐죠. 그 다음 자본금융계정이 이게 15가 플러스야. 그 다음 이쪽은 보면요 여러분 50인데 12 깎였으니까 40이고요. 다시 올라가니까 50이죠. 55야. 플러스 55. 그 다음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15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얘기가 뭐냐면 2014년 말에 외환보유액이 전년 말 2013에 비해서 어떻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2013에 비해서 2014에는 경상수지가 55억 달러가 어떻습니까? 흑자니까 전년 말에 비해 증가한 게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외환보유액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물건이 2014년에 비해서 2014에 쉽게 말하면 2013에 비해서 2014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뭐가 크다는 겁니까? 외화액 들어온 돈이 더 크다는 얘기야. 나간 돈보다 2014에 얼만큼? 55억 달러가 경상수지에서. 따라서 여러분 외환보유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년 말에 비해 증가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죠. 2013에 비해서 2014에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자본금융계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15가 흑자잖아요. 그러니까 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국내로도. 언제에 비해서? 2013에 비해서 2014년 말이. 그 다음에 2014년의 경우에 경상수지 요거죠.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여러분 적자야 흑자야? 흑자죠. 흑자. 자, 그 다음에 4번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 2014년 여기죠. 2014년에 자본금융계정 흑자죠. 15.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은 2번인데요. 3번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경상수지가 적자가 증가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30%야. 이 네 가지가 경상수지인데 이게 경상수지라는 걸 계산을 못한 사람들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을 맞았다고 하는 애들이 28%.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을 찍은 친구들은 여러분 뭡니까? 이분들은 다 국제수지 표 자체를 외우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국제수지표를 한번 보죠. 자, 국제수지표. 자,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놔 보세요. 자, 가장 먼저 상품의 수출입.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상품 수지죠. 근데 제가 말했지만 국제수지라고 할 때 수입과 지출은 여러분 수치와 지출은 여러분 이거는 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이 수입됐다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이 상품을 들여오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잖아. 한국 돈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외화를 줬을 거니까. 외화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은 수치와 지출은 외화를 얘기하는 거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품의 수출입 이게 상품 수지고 이게 서비스죠. 서비스 수지. 그죠?
자, 상품의 수출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가 운임이라든가 관광 수입이라든가 통신료, 보험료 이런 것들, 그리고 특허권의 사용료. 여러분 특허권의 사용료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숍이라고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 상표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죠. 이런 게 특허권 사용료야. 아셨죠? 그 다음에 임금이나 투자소득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본원소득, 소득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현진 선수가 LA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오잖아. 그럼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야? 임금, 소득.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다가 공장을 하나 건설을 했습니다. 공장을 건설하면 거기서 매달 뭐야? 수익이 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이전수지죠. 이전수지. 대가 없이 주고받는 원조 같은 거. 증여라든가 기부금. 요번에 네팔에 지진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1억 달러를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 돈이 그냥 나가는 거죠. 대가 없이. 이게 이전 수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 수지 합쳐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걸 경상수지라 부릅니다. 경상수지. 그럼 경상수지 말고 뭐가 있겠어? 여기 자본 금융계정이 있겠지. 자, 위에 게 뭡니까? 이게 자본수지예요. 그리고 아래 게 뭡니까? 이게 금융계정이죠. 이걸 다 외우셔야 된다 했죠. 자본수지. 해외 이주비 등의 자본의 이전이라든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 자체의 거래.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용료인 로열티를 내는 건 여기 들어갑니다. 서비스 수지에. 그러나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우리가 아예 가지고 와서 사왔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이랜드인가 그 기업에서 퓨마 상어 있잖아. 퓨마 상어를 우리가 가져와서 퓨마 신발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퓨마 신발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때 퓨마 사용료, 그 상표 이용료를 내는 게 이게 바로 서비스 수지야. 그런데 퓨마가 너무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려고 여러분 이제 그 퓨마 회사에서 직접 퓨마 제품을 우리나라에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가 퓨마 기업, 퓨마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뉴발란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NB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신발 같은 데 보면 있죠. 그 상표를 직접 가지고 왔어. 이랜드가 사온 거죠. 아예 상표를.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지적재산권 거래. 즉 뉴발란스는 우리나라께 되는 거고 그 다음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자, 근데 돈이 중요하다. 자본수지. 돈이. 즉 뉴발란스가 우리께 됐지만 돈은 나갔다. 그러니까 자본수지에서 지출이 큰 거, 지출이 일어난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금융계정에 직접 투자. 그 다음 간접 투자. 이 간접 투자를 증권 투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은 예를 들면 선물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관거래, 돈 빌려오는 거. IMF에서 돈을 빌려왔다. 내진 갚았다. 이런 거. 그 다음 준비자산 증감. 이런 것들은 여기 금융계정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표를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외우셔야. 이걸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이 17번 문제가 올해 출제됐던 20문항 중에 네 번째로 어려웠습니다. 정답률 67%. 닭고기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단, QD는 수요량이고 QS는 공급량이고 P는 가격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쭉 있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선이 공급선이고 내려가는 선이 수요선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수요선과 공급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수요 공급은 가격과 양의 관계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수요 계획이나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있지. 이 숫자들이 연결된 요거를 그대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 점 하나씩 있죠. 점 하나씩. 이 점 하나씩을 그대로 연결한 겁니다. 이 점이 뭔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이 점이 뭔데?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이 균형점 있잖아. 균형점. 이 균형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네를 일치시켜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같다라고 보면 P가 1로 넘어오죠? 그럼 얼마가 돼? 3P. 이 꼴 얼마예요, 여러분? P가 1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3P죠? 그럼 1은 1로 넘어가겠죠? 그럼 얼마예요? 6이야. 그럼 P는 얼마가 나옵니까? 이건 2가 나오죠. 즉 요때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P가 2예요, 2. 그럼 P가 1일 때 양은 얼마인가를 따져보세요. 자, P가 1하면 1 플러스 2니까 QS, 공급은 얼마가 일어나? 3이죠. P가 2라면 2 곱하기 2니까 4죠. 7 마이너스 4 그러면 얼마예요? 3. 즉 수요 공급이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양이. 이게 3이라는 거야. 3 이렇게. 구해졌죠? 균형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자, 풀어봅시다 여러분. 시장이 균형일 때 균형 여기잖아. 가격은 2이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 1번. 이걸 정답이라고 찍은 친구들이 67%입니다. 67%.
자,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을 찍은 친구들이 10%,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장의 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는, 여러분 사회적 잉여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건 소비자 잉여에다가 뭘 더한 겁니까? 생산자 잉여를 더한 거예요. 이걸 더한 게 이게 사회적 잉여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물건이 하나, 둘, 셋, 자,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물건을 하나 팔 때 공급자는 요만큼만 가격을 받아도 돼. 근데 소비자는 가격을 여기까지 낼 용의가 있었어. 근데 가격은 어디서 정해져? 여기서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을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가격이 여기서 정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만큼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만큼까지 가격을 낼 용의가 있었는데 균형 가격이 여기서 정해지다 보니까 이만큼의 뭐가 일어난 겁니까? 이거에? 이만큼의? 이거는 소비자 잉여가 생긴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생산자 잉여라는 거야. 자, 근데 시장의 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 즉 이 두 개를 합친 게 6이다 이 얘기예요. 6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공급이 0인 경우를 찾아보자. 공급이 0이야. 공급이 0. 자, 공급이 0이라면 여기가 이 값이 0입니다. 공급이 0이라면 P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즉 공급이 0일 때 P는 가격은 마이너스 1이 된대. 마이너스 1.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공급이 0일 때 가격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여러분 가격이 0이라면 공급은 1이 되죠. 가격이 0이라면 공급이 1.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면 1 이렇게 되죠.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선이 이렇게. 여기가 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가겠죠. 근데 가격을 여러분 공급자가 마이너스 1을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을 보자. 수요. 자, 그러면 수요가 양이 0일 때, 양이 0일 때를 찾아보자. 자, 수요가 양이 0이 되려면 여기가 0이래요. 0. 0이면 이 P가 얼마가 되냐면 7입니다. 그러면 P는 결론적으로 P는 얼마냐면 7을 2로 나누면 되니까 3.5죠. 여기가 얼마야? 여기 올라가는 요 선이 3.5가 되는 겁니다. 3.5. 그럼 다 나왔죠, 여러분? 다 나왔죠? 자, 보세요. 이걸 계산을 할 때 요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요 값 하고요. 그다음 어디입니까? 요 값을 합친 게 과연 이게 6이냐? 이걸 찾아내면 돼. 이게 6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다각형의 면적을 찾아야 되는데요. 다각형의 면적은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여기 1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 2죠. 요 면적이 2죠. 근데 여기 삼각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삼각형은 어때? 1부터 3까지니까 자, 2 플러스 1부터 3까지니까 여러분 어때? 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부터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2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기는 2고 2 곱하기 2분의 1이면 이거는 값이 얼마예요? 이것도 2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되느냐? 생산자 잉여는 전체 값이 이게 4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여기는 가로가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가 3이죠, 3? 3 곱하기 소비자 잉여 푸는 겁니다.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2부터 3.5니까 1.5죠? 곱하기 2분의 1. 그럼 여러분 이건 값이 얼마가 돼요? 이거는 3에다가 1.5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되니까 1.5 곱하기 1.5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1.5 곱하기 1.5. 그럼 5, 25. 5, 1은 5, 7. 1은 5, 1, 1은 1. 5, 2, 1. 2.25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지금 2.25야.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2고. 그러면 자, 다시. 여기는 4죠, 그지? 생산자 잉여는 2 더하기 2니까 4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25죠.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6.25가 나오지. 자, 다시. 요만큼의 면적이 요게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1 했으니까 얼마? 여기가 2고요. 근데 여기 삼각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삼각형은 뭐야? 2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2 더하기 2가 요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 그러니까 2 더하기 2니까 이 생산자 잉여가 4고 소비자 잉여는 얼마가 나왔어요? 2.25가 나왔잖아. 합치면 6.25죠. 6.25.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6이죠. 틀렸죠. 그 다음 3번.
시장이 균형일 때 거래량. 여러분 균형일 때 거래량은 얼마입니까? 3이죠. 자, 틀렸죠? 이것도. 4번 시장이 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4였죠. 4.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 맞는 건 몇 번밖에 안 돼? 1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자, 균형 상태에 있는 햄버거 시장에 가와 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시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옳은 걸 찾아라. 단, 각자는 정상제랍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의 법칙을 충족한대요. 그럼 수요 공급의 법칙을 충족하면 정상제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수요, 이게 공급, 이게 가격, 이게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햄버거 시장입니다. 이게. 햄버거의 대체제인 라면 가격이 뛰었대. 여러분, 라면 가격이 뛰면 사람들은 라면을 안 먹죠. 그 다음 대체제인 햄버거를 먹겠지. 그러니까 햄버거의 수요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 다음 햄버거 생산 공장의 부지 임대 가격이 상승하면 이건 생산 요소 가격이 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무조건 가격은 올라 내려가. 무조건 가격은 올라. 근데 양은 어떨까? 양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대로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가격은 올라.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거죠. 신양 가격은 어떻대요? 무조건 반드시 상승한다. 18번의 정답은 1번. 자, 이번에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자, 다음 그림은요. 다음 그림은 A국의 성별, 자, 성별, 남자, 여자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 지난 1년간 변화다. 자, 옳은 걸 찾으래요. 단, 조건을 잘 봐. 남자든 여자든 각각 노동 가능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이 참가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생산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이 노동 가능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란 게 있는데 실업률. 자, 실업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취업률은요. 취업률은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모가 전부 다 경제활동 인구잖아. 그쵸?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뭐하고 뭘 합친 거냐면 이거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예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 여기도 경제활동 인구니까 취업률과 실업률을 합쳐버리면 이걸 플러스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야. 근데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거하고 이거 분모가 똑같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치면 분모와 분자가 똑같아. 그럼 이 값이 전체가 뭐가 돼? 이게 1이 되죠.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100이야. 즉 실업률과 취업률을 합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 돼. 100%. 그럼 예를 들어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취업률은 떨어지죠. 왜? 100이 돼야 되니까. 취업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실업률이 30%면 취업률은 70%고 취업률이 60%면 실업률은 40%가 되는 거야. 합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까지 놔둔 다음에 자, 문제를 보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남자는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실업률은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죠.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실업률이 늘어난대, 여러분.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 실업률이 늘어나려면 지금 노동 가능 인구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는 지금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 생산 가능,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자 같은 경우에 떨어지려면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 실업률은 올라가야 돼.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실업률은 올라가야 돼. 그러면 반대로 취업자는 는 거야, 준 거야? 취업률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취업률이 올라가려면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다시요.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데 실업률이 늘고 있으니까 취업률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 이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는데 취업률이 떨어져야 돼.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그럼 여러분 취업자는 늘어야 돼, 줄어야 돼? 보세요,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 분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취업률은 올라가야 돼, 원래. 근데 분모가 작아지는데 취업률, 이 값이 떨어지려면 취업자가 어때? 더 많이 떨어져야지, 이렇게. 더 많이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남자 취업자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했겠죠. 됐지? 감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 남자 같은 경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생산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인데 생산가능 인구는 고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려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야 돼. 그럼 여기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잖아. 이게 줄면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원래 취업률은 올라가야 되는데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취업률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분모가 줄어드는데 분자가 어때? 더 많이 줄어야만 취업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업자는 감소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실업자, 여성입니다. 이번에 여성이 실업자. 여성은 어떻냐, 여러분?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대로야. 그러면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가 그대로인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대로려면 경제활동 인구도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렇잖아? 근데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자 여러분 이거는 여성 같은 경우입니다. 여성. 자, 실업률이 올라가면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취업률은 떨어져야죠.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대?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대, 여러분? 그대로래. 근데 취업률이 떨어져. 그럼 취업자가 어떻게 해? 떨어져야죠. 즉 여성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거야. 취업자가 줄면 경제활동 인구가 그대로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야. 근데 취업자가 줄면 반대로 뭐야? 실업자가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여기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이건 증가하죠. 증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땠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는 거야. 남자 같은 경우에. 남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이게 줄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고정이라고 보면 경제활동 인구도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그대로야. 이게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산 가능 인구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남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고 여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그대로라면 이 남자와 여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 전체는 줄었잖아요, 여러분. 줄어드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는, 즉 생산 가능 인구는 뭐하고 뭘 합친 건데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하고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하고를 합친 건데 남자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여자는 그대로니까 남자의 경제활동 인구 준 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야죠. 왜? 생산 가능 인구가 그대로여야 되니까. 자, 따라서 A국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야, 증가야? 증가죠, 증가. 근데 이 3번을 맞았다고 한 애들이 17%예요. 자, A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가 두 개인데 여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그대로인데 남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거든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전체에서 여자의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는 거고 남자의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준 거잖아요. 그래서 A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여성의 비중은 늘었다, 줄었다. 늘어난 거. 이게 정답 몇 분? 70%.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외울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몇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총인구. 우리나라 총인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총인구는 15세로 딱 끊으면요. 15세로 딱 끊으면 이 15세 끊은 걸 이걸 아까 봤던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불러요. 노동 가능 인구. 내지는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15세가 노동 가능 생산 가능 인구인데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학생이라든가 뭐 주부라든가 주부. 그 다음에 구직 포기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요. 구직 포기자 또는 노인들 있죠. 65세 이상 노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이건 비경제활동 인구야.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는 게 뭐하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취업자가 뭐가 있어요? 실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 잘 보세요. 이때 노동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부르고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취업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실업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걸 공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자, 공식으로 바꿔보면 자,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는 뭐하고 뭐를 합친 거다. 이거는 바로 취업자 더하기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업자다. 이걸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돼. 자, 취업률은요.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는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이건 취업자 더하기 뭐다? 실업자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취업률과 실업률을 합치면 이게 몇이 나와야 돼? 100%가 나와야 돼. 따라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는 거고,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됐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률이란 게 있다, 여러분. 고용률. 자, 고용률은 왜 등장을 했냐면, 아니, 예를 들어, 실업자가 있다가 이 실업자가 여러분 구직활동을 포기해버렸어. 그럼 여러분 얘는 실업자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떨어져. 근데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버리다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 이건 여러분 한 나라의 고용지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온 거냐면 고용률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노동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야. 취업자. 알겠죠? 곱하기 100. 이게 여러분 고용률입니다. 노동가능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그다음 고용탄성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봐봐. GDP가 증가했잖아요. GDP가 증가했을 때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걸 우리가 고용탄성치라 불러. 어떤 경우는 GDP가 올라갔는데 취업자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고용없는 성장이라 부르거든요. 고용없는 성장.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GDP가 늘어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고 실업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GDP는 늘긴 늘었는데 기계를 많이 이용한 거야. 사람을 쓰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취업자는 별로 안 늘었는데 GDP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고용없는 성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까 봤죠, 여러분.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건 노동가능 인구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여러분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그리고 노동가능 인구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졌다? 노동가능 인구는 이건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죠. 우리 아까 봤잖아. 노동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 활동 인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뭐하고 뭐를 합친 거라고 여러분? 이건 취업자 더하기 뭐야? 실업자.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 경제활동 인구를 또 뭐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까? 이걸 취업자 더하기 뭐라? 실업자라고 똑같다. 이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제 로렌츠 곡선. 자, 여러분 이 20번 문항이요. 20번 문항이 올해 출제됐던 20문항 중에 3순위로 어려웠습니다. 정답률 한 65%입니다. 65%. 근데 이거는 제가 사회문화에서도 로렌츠 곡선을 얘기를 좀 해줬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로렌츠 곡선이 의외의 문제가 출제됐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렌츠 곡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에 요즘에 뜨는 그 단원이 있어요. 4단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표를 로렌츠 곡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걸 이해해야만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해요. 잘 보세요. X축에 인구 누적이 있는 거야. 인구 누적. 못 사는 애부터 이렇게 누적이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득의 누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 아래층 가장 못 사는 20%의 인구가 이 나라 소득의 20%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그다음 여기는 뭐냐? 가장 못 사는 40%가 이 나라 소득의 40%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 나라 인구 60%가 이 나라 인구 60%, 이 나라 소득의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즉, 요 A국이 지나가는 선은 여러분 이건 뭐냐?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소득을 균등하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 균등한 선이 바로 이 A국선이죠. 근데 만약에 D국을 보자, 여러분. D국을 보면 인구 약 70%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 나라 소득의 20%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즉,
가운데 있는 이 45도 선에서 로렌츠 곡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평등해, 불평등? 이건 불평등한 거예요. 불평등. 그리고 이 로렌츠 곡선 안쪽에 이렇게 비금을 쳐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소문자 A, 소문자 B, 여기를 소문자 C라고 하고, 자, 다시 여기를 소문자 A, 여기를 소문자 B, 여기를 소문자 C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예를 들면 D에서 요거를 소문자 D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 안에다 비금을 쫙 쳐보여요. 쳐보면 D국의 로렌츠 곡선의 안쪽에 면적에 비금이 쳐져 있잖아,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삼각형 ABC분의 비금친 부분의 면적 ABD,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걸 진위계수라고 불러요. 진위계수. 이 진위계수는 가장 작을 때 값이 얼마냐면 0, 가장 클 때 값이 여러분 1이 나옵니다. 1.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 로렌츠 곡선이 여기 딱 붙어버리면 삼각형 ABC분의 비금친 부분의 면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각형의 면적분에 이 로렌츠 곡선이 여기 대각선에 딱 붙어버리면, 이 모서리에 딱 붙어버리면 삼각형분의 비금친 면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1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불평등한 사이가 되면 진위계수가 1이 되는 거고, 완전 평등한 사이가 되면 진위계수는 0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여러분. 1번. 4개 국가 중에 A국의 소득 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여러분, A국은 완전 균등이야. 완전 균등. 가장 불균등이 아니라 완전 균등. 완전 균등입니다. 1번 틀렸죠? 1번 찍은 사람 거의 없죠. 자, 2번. B국은요. B국은 이겁니다. 하위소득 인구 40%가 하위소득 인구 40%. B국. 하위소득 인구 40%면 여기죠. 40%가 약 60%의 소득 누적 비율을 차지한다. 여러분, 40%. 자, B국이니까 40%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얼마야? 20%를 좀 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의 소득 누적 아니죠. 20% 이상 이렇게 되죠. 20% 조금 넘게. 자, 2번을 맞았다고 한 애들이 15%입니다. 그 다음 3번 C국은요. C국은 이거죠. 상위소득 인구 40%가. 여러분, 상위니까 이번에 이 아래부터 보면 안 되죠. 상위니까 여기. 상위소득 인구 40%면 여기죠. 여기. 40%. 40% 인구가 약 80%의 소득 점유율을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부터 보세요. 하위 60%가 가지고 있는 게 C국 같은 경우에 하위 20%의 소득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나머지 여러분 몇 프로가? 상위 20%가 나머지 소득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면 나머지 소득 얼마? 80%.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찍는 사람들이 65%. 3번이 답이지. 4번. 4개국 중에 D국이 진위계수가 가장 작다. 여러분, D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이 비금친 면적이 가장 크잖아. 작아, 가장 커. 가장 크죠, 여기가. 크지? 크다. 이걸 여러분 맞았다고 한 애들이 15%.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65%, 그리고 2번이나 4번이 15% 정도 이렇게 정답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하고 20문항을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회는 가면 갈수록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회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단어 위주로 외울 건 꼭 외우고 이해할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절대 아마 고득점에서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다음번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나 이런 데서 꼭 고득점 내지는 20문항 다 만점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